내 사아이들을 자정전에 잡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며 억만장자가 새로운 보모에게 비웃듯 도전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 생각한 내기. 하지만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했다면 댓글에 시간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깁시다. 은혜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33살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웅장한 문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망설임을 압도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면접에 꼭 성공해야만 했다. 아이고, 또 한 명이군요. 문이 열리고 태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30 중반의 이 사업가는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4명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의 소음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들어오세요, 김은혜 씨. 태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살피며 말했다. 이력서를 보니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셨더군요. 흥미롭네요. 은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90도로 인사했다. 네, 박태원 사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태원은 곧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김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41명의 보모가 이 집을 거쳐갔어요. 한 명도 버티지 못했죠. 은혜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많이요? 태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4명의 아이를 자정전에 재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3시 전에는 절대 잠들지 않아요. 복도에서는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목욕하기 싫어요 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태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씨, 도전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내기를 걸겠습니다. 내기요? 네, 200만 원이요. 은혜는 숨을 들이켰다. 죄송합니다만. 뭐라고요? 단순합니다. 오늘 네 아이를 자정전에 재울 수 있다면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보았다. 지금이 오후 2시 30분이었다. 9시간 30분 안에 네 아이를 재워야 한다니. 이건 농담이신가요, 사장님? 전혀요. 47명의 보모가 모두 실패했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절망감이 묻어났다. 은혜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치료비, 약값,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다.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그 돈을 정말 주시겠어요? 은혜의 질문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태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다. 200만 원뿐만 아니라 좋은 월급과 함께 정식 보모 자리도 드리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다른 서우비치 운명처럼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은혜는 잠시 고민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고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태원의 제안은 미친 짓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전하겠습니다. 태원의 눈에 희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누나가 내 태블릿 숨겼어요. 그 은발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6살 민기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검처럼 들려 있었다. 은혜는 민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와 통통한 볼에 선명한 쌍꺼풀이 그의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했다. 그의 반소매 티셔츠에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고 바지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태원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다른 애들은 어디 있니? 민기는 리모컨을 휘두르며 대답했다. 소라 누나는 방에서 울고 있고 수아는 부엌에서 과자 먹고 있어요. 도윤이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아버지 서재에서 책장 올라가려고 했어요. 태원은 얼굴을 손으로 쓸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은혜는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표면적인 무질서 너머에서 그녀는 다른 보모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아이들은 관심과 안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버릇없음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공허함의 표현이었다. 제가 도울게요. 사장님. 은혜는 마음을 굳혔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원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요? 이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 불가능한 꼬마들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보모도
이 집에서 3일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싼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이 오후 2시 45분이니 정확히 9시간 15분 남았군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민기는 6살이고 소라와 수아는 4살 쌍둥이예요. 도윤이가 막내로 2살이죠. 태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은혜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이 일찍 자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태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은혜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이제 저는 서재에서 일할 겁니다. 자정 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영 여사가 집안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가 떠난 후 민기가 은혜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살폈다. 또 다른 아줌마네요. 언니처럼 생겼어요. 은혜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김은혜야. 내 이름은 민기구나.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실패할 거예요.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은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민기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절대 일찍 자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반항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은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랑 같이 다른 형제들을 만나볼까? 그녀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민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누나부터 찾아야 해요. 또 울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은혜는 이 집의 풍요로움에 감탄했다. 한국 전통 도자기와 현대적 가구가 조화롭게 배치된 인테리어는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아름다움 아래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기가 분홍색 문 앞에서 멈췄다. 이게 누나들 방이에요.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다. 이제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은혜는 호화로운 아파트 현관에 홀로 서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사진들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사진들에는 누군가가 빠져 있었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은 오래된 사진들에만 등장했다. 또 한 명의 용감한 부모님이시군요. 은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백발이 단아하게 틀어올려진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영 여사님이신가요? 은혜가 공손히 인사했다. 그렇습니다. 이영 여사는 은혜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용감하시거나 아니면 절박하신가 보죠. 은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영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윤정 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후로 방황하고 있을 뿐이죠. 여행이요? 은혜는 의문스러웠다. 이영 여사의 말은 위층에서 들려온 쿵소리와 뒤이은 울음소리로 중단되었다. 은혜는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화장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두 살배기 도윤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주변에는 샴푸와 린스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커다란 푸른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도윤아. 은혜는 부드럽게 말했다. That's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상단 선반에 있는 무언가를 향했다. 은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했다. 선반에는 분홍색 공주 그림이 그려진 샴푸병이 있었다. 이거 갖고 싶었어? 은혜가 병을 내려주자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 샴푸요. 그는 아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어젯밤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없었어요. 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했다. 어쩌면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부재 중인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같이 정리할까? 은혜가 제안하자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함께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민기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도윤이가 또 엄마 찾고 있어요? 은혜는 민기의 목소리에 담긴 보호자적인 톤을 느꼈다. 민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맞아요. 도윤이가 샴푸병을 꼭 안고 대답했다. 엄마 냄새 나요. 민기는 은혜에게 설명했다. 도윤이는 매일 밤 이러고 있어요. 엄마가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민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말하길 엄마는 여행 가셨대요. 근데 언제 돌아오실지는 말 안 해주셨어요. 도윤이는 샴푸병을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밤에 와요. 항상 그래요.
은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부재 중인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특히 도윤이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나서는 길에 은혜는 복도 벽에 걸린 또 다른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때는 분명히 오래전이었다. 무언가가 이 가족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은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당신이 새로운 부모예요? 민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은혜와 도윤이가 샴푸 병들을 정리하는 동안 민기는 화장실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근심이 가득했다. 네, 그렇단다. 은혜가 대답했다. 오늘 시작했어. 민기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를 일찍 재우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은혜는 관심이 생겼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민기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만약 엄마가 밤에 돌아오시면 그때 맞이해야 하니까요. 은혜의 가슴이 아팠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기는 잠시 생각했다. 지난 설날부터요. 아버지가 엄마가 여행 가셨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오실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순간 소라와 수아가 화장실 문가에 나타났다. 한 아이는 울어서 부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둘 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너 또 울었니? 민기가 소라에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도 곧 떠날 거예요? 소라가 은혜에게 물었다. 다른 아줌마들처럼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은혜가 물었다. 모든 보모 아줌마들이 우리가 안 잔다는 걸 알게 되면 떠나요. 소라가 설명했다. 수아가 과자 봉지를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잘 수 없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아기였을 때 밤에 오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자고 있으면 엄마가 오셨다가 아무도 안 보고 다시 가실지도 몰라요. 은혜는 마침내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 아이들은 절박한 어린이 논리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를 다시 볼 기회를 놓칠까봐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은 마음속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일이었다. 선생님은 이해 못할 거예요. 민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은혜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아이 모두 놀란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어른을 처음 만난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할 게 있어. 은혜가 계속했다. 엄마가 오셔도 너희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엄마가 왔다가도 너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소라가 먼저 말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함께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엄마는 아주 똑똑하시거든요. 정말 그걸 알아차리실까요? 너희 엄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은혜가 물었다. 다음 몇 분 동안 은혜는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했다. 어떻게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주었는지, 음식에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주었는지, 각 아이에게 특별한 놀이를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은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가정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가 멀리 있어도 같은 별을 보면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도 그래요.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해요. 은혜는 이 순간 영감을 받았다. 아이들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논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 그녀는 제안했다.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러면 엄마는 너희가 자고 있어도 너희가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민기의 눈이 커졌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같이 생각해보자. 은혜가 제안했다. 5명이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현대적인 주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다. 은혜는 놀랍게도 아이들이 매우 협조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본적인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는 데 익숙해 보였다. 이것은 정서적 방치의 명백한 신호였다. 아버지는 보통 뭘 해주시니? 은혜가 물었다. 배달시켜요. 민기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 없이는 요리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은혜는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특별히 해주시던 음식이 있니? 세 아이가 동시에 외쳤다. 허덕!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말했다. 하트 모양 호떡.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도 하트 모양 호떡을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은혜는 가족 역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민기는 어머니가 아팠을 때 호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고 했다. 소라는 반죽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수아는 설탕과 견과류 섞는 일을 항상 담당했었다. 도윤이는 말은 적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으로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엄마 올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은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도윤아, 그녀는 부드럽게 시작했다. 나는 몰라. 하지만 엄마가 너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건 확실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특별한 호떡은 엄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소라가 갑자기 속삭였다. 아버지는 우리가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화를 내요. 그러고는 울기 시작하고 방에서 나가세요. 수아가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민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때로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혼자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요. 은혜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슬픔에 잠긴 온 가족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도 건강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호떡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은혜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와의 추억에 대해 더 물었다. 각 이야기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냈다. 엄마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방치되었는지도 분명해졌다. 은혜가 첫 번째 호떡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프라이팬에 올려놓자 도윤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엄마처럼 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단순한 말에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들은 절실히 안정감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리고 은혜는 그것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호떡을 다 먹은 후 은혜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 각자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내게 보여줄래? 이것은 아이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 연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이들은 이 제안에 즉시 흥분했다. 제가 먼저요. 민기가 손을 들었다. 민기는 은혜를 아파트 베란다로 안내했다. 고급 아파트 특유의 넓은 베란다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자그마한 나무 그네가 있었다. 이곳이에요. 민기가 그네를 가리키며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엄마와 제가 함께 이걸 만들었어요. 은혜는 놀랐다. 정말? 직접 만든 거야?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무 공예를 좋아하셨어요. 저에게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네를 만들어주라고 하셨죠. 그는 그네 옆에 서서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모험을 상상했어요. 때로는 그네가 우주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적선이 되기도 했죠. 소라가 다음으로 나섰다. 이제 제 카리에예요. 소라는 은혜를 위층의 작은 다락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작은 미술 스튜디오였다. 캔버스, 붓, 말라버린 물감들이 가득했다. 공간은 분명히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창의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엄마의 작업실이에요. 소라가 덜 완성된 캔버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건 우리 가족 초상화가 될 거였어요. 은혜는 거의 완성된 그림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만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 분명히 갑자기 중단된 작업이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마지막에 그리신대요. 소라가 슬픈 미소로 말했다. 가장 예쁘게 그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수아가 손을 들며 나섰다. 이제 내 차례. 수아는 은혜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한국 전통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곳에는 이제는 시들어버린 국화들이 있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이 꽃들을 심으셨어요. 수아가 시든 국화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엄마는 매일 물을 줄 때마다 사랑을 보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없는 동안 꽃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도윤이가 은혜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침실로 그녀를 인도했다. 넓은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지만 명백히 한쪽만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이었다. 도윤이는 침대 위로 올라가 말했다. 엄마는 여기서 주무셨어요. 제가 악몽을 꾸면 여기로 달려왔어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하니? 도윤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냥 깨어 있어요. 악몽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의 대답은 은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 은혜는 침실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지만 몇 벌의 여성 옷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도윤이는 은혜에게 작은 보석함을 보여주었다. 엄마의 보물상자예요. 가끔 열어보면 엄마 향기가 나요. 은혜는 이 모든 장소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신성한 장소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연결을 이용해 아이들이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가 빠르게 지나갔다. 은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차분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오후 6시 태원이 거실에 나타났다. 그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광경은 분명히 이 집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태원이 은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훌륭해요. 은혜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태원은 코웃음을 쳤다.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민기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발언에 명백히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우린 어렵지 않아요. 민기가 조용히 항변했다. 그냥 엄마가 다시 오길 바랄 뿐이에요. 태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기야, 가서 놀아라. 하지만 아빠,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아이들은 움찔했다. 은혜는 이것이 개입할 적절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박 사장님,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로 오세요. 어두운 목재 가구와 기업 상패들이 가득한 서재는 철저히 남성적인 공간이었다. 태원은 문을 닫고 은혜를 향해 돌아섰다. 김씨,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든 아이들에게 윤정이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이라고요? 은혜가 물었다. 태원은 잠시 주저했다. 완벽한 통제력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사장님,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이 상황을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원은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향해 돌아섰다. 윤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다.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떻게 4살배기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대신 서재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구름에 가려 희미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사장님, 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오늘 알게 된 것은 아이들이 매일 밤 깨어있는 이유가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머니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태원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필요해요. 은혜가 계속했다. 그들의 나이에 맞게 설명된 진실이요. 아이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태원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그들을 더 상처 입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당신까지도요, 사장님. 태원의 눈에 예기치 않은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다. 사장님께 제안이 있어요. 은혜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그들을 그리워하지만 건강을 위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비록 멀리 있지만 여전히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태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윤정이 지난주에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두려움은 아이들이 그녀를 그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체중을 잃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은혜에게 명확해졌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었다. 사실은 태원이 마침내 말을 이어갔다. 유은정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비밀을 드디어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과 그 비밀의 무게가 그의 목소리에 동시에 담겨 있었다. 윤정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실험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요. 희귀한 림프종이죠. 은혜는 숨을 들이켰다. 이것이 그 모든 비밀의 핵심이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국에는 새로운 면역 치료법이 있었어요. 확률은 낮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태원은 책상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그녀는 14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치료가 너무 강해서 정기적인 화상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 약했어요. 은혜는 마치 배에 강한 일격을 맞은 것처럼 느꼈다. 이 가족의 비극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해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원은 절망적으로 물었다. 강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키를 잃은 아버지만 남았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그들 나이에 맞게 설명된 진실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태원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까지도요. 그녀는 태원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아프다고, 더 나아지기 위해 특별한 병원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그들을 그리워하지만 건강을 위해 거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태원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윤정이 지난주에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은혜는 희망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는 체중이 많이 빠졌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태원이 설명했다. 제 두려움은 아이들이 그녀를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을까 봐요. 은혜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프게 보이더라도 전혀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태원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읽혔다. 마침내 그가 결정을 내렸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김씨.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아이들을 더 트라우마에 빠뜨린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은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킬 거예요. 아이들은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태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그들은 함께 서재를 나섰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놀고 있었지만 이전 논쟁 후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태원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얘들아,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태원의 말에 네 아이 모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은혜는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태원은 소파에 앉아 민기를 무릎 위에 앉혔다. 쌍둥이들은 소파 양쪽에 앉았고 도윤이는 태원의 다리에 기대어 섰다. 아이들의 표정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여행 가기 전에 아팠던 것 기억하니?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많이 주무시고 가끔 토하셨어요. 태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는 특별한 곳에 가야 했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들이 엄마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소라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병원 같은 곳인가요? 태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정확히 병원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지.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요? 수아가 물었다. 태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기에는 아직 엄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약과 치료법이 없단다. 그래서 엄마는 그것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야 했어. 도윤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나아질 거예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혜는 그가 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질까봐 걱정했다. 마침내 태원이 대답했다. 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단다. 엄마는 아주 강한 사람이야.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계셔. 아이들은 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조용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기가 물었다. 우리가 엄마를 방문할 수 없나요? 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어렵단다. 비행기로 아주 오래 가야 하고 엄마의 치료는 그녀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어. 하지만 엄마는 매일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소라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와 전화할 수 있어요? 태원은 은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은혜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통화 때는 너희가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태원이 약속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 엄마의 야근대로 사람들을 달라 보이게 만들기도 해. 어떻게요? 수아가 궁금해했다. 엄마는 지금 머리카락이 없으시고 약 때문에 조금 더 말랐어. 하지만 엄마의 미소와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단다. 도윤이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엄마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요? 잠시만요. 새 채널에 구독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좋아해 주신다면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 무엇보다도 도윤아. 엄마는 내게 매일 너희를 대신해서 안아주라고 부탁하셨어. 이 말의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단체 포옹을 했다. 은혜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글썽거렸다. 가족이 마침내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 너희들이 엄마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는지. 엄마가 아직 집에 올 수 없는 곳에 계신다는 걸 몰랐으니까. 민기는 이제 어른스러워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아요. 엄마가 치료받고 계신다는 걸요. 엄마가 너희가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알면 기뻐하실까? 은혜가 물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일찍 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밤 특별한 잠자리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은혜가 제안했다. 자면서도 엄마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요.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시계는 이제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자정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다. 각자 자기 전에 엄마와 연결되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혜가 제안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다. 뭐든 해도 돼요? 민기가 물었다. 물론이지. 은혜가 대답했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이면 뭐든지. 민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편지를 쓰고 싶어요. 비록 글씨를 잘 못 써도요. 훌륭한 생각이야. 은혜가 칭찬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소라와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말했다. 우리는 그림 그릴라요.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신의 곰 인형을 꼭 안았다. 곰돌이가 엄마 꿈 지켜줄래요. 태원은 아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감정에 압도된 듯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수아가 갑자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빠도 엄마한테 뭔가 할 거예요? 이 질문에 태원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글쎄, 아빠가 비디오 찍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어때요? 민기가 제안했다. 태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다음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아이들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거실 테이블은 색연필, 종이, 스티커로 뒤덮였다. 민기는 은혜에게 편지를 불러주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멀리서 치료받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알아요. 보고 싶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는 누나들을 돌보며 용감하게 지내고 있어요.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사랑해요, 민기. 은혜는 아이의 진심 어린 말을 받아 적으며 감동했다. 어린 나이에도 민기는 강인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소라는 무지개 아래 모든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렸다. 가운데에는 윤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소라가 그림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무지개처럼 예쁜 날이 올 거예요. 수아의 그림에는 다양한 색깔의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다. 각 꽃은 엄마를 기다리는 하루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모든 꽃이 모이면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도윤이는 자신의 낡은 곰 인형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인형의 목에 리본을 묶고 있었다. 이게 뭐니, 도윤아? 은혜가 물었다. 곰돌이는 내 꿈을 지켜서 엄마에게 가져갈 거예요. 도윤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가 외롭지 않게요. 태원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감명받아 자신도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일상,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윤정이 그토록 사랑했던 집의 구석구석을 촬영했다. 아빠, 저도 비디오에 나올래요. 소라가 외쳤다. 태원은 카메라를 돌려 소라에게 향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소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카메라 앞에 섰다. 각자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이 가족이 치유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의 댐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태원의 얼굴에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시계는 이제 저녁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충분히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은혜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수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요. 아직 별을 고르지 않았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원을 향해 설명했다. 각 아이가 엄마와의 특별한 연결로 별을 하나씩 고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고 있어도 별이 깨어 있으면서 엄마와의 연결을 유지해 줄 거예요. 태원은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모두 함께 쌍둥이 방으로 이동했다. 이 방에는 밤하늘이 잘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다. 아이들은 침대와 창틀에 자리를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밝은 불빛에도 불구하고 몇몇 밝은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별 보여? 은혜가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다. 저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민기가 가장 먼저 별을 골랐다. 저는 저 가장 밝은 별이요. 저는 민기 별 옆에 있는 거요. 소라가 신나게 외쳤다. 수아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천천히 고른 뒤 말했다. 저는 저 하트 모양 같은 별자리요. 3개의 별이 하트처럼 보여요. 도윤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을 가리켰다. 저거요. 제 크기처럼 작아요. 태원은 이 순간까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제 놀이에 참여했다. 아빠도 별을 골라도 될까? 아이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어떤 별을 골라야 할까? 태원이 물었다. 민기가 대답했다. 아빠는 우리 가족 모두의 별을 골라야 해요. 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별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니? 저 별들은 함께 있어. 마치 우리 가족처럼. 은혜는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너희가 별을 볼 때마다 엄마도 같은 하늘을 보며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낮에도 별이 있어요? 물론이지. 은혜가 대답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다만 햇빛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야. 하지만 별들은 여전히 우리와 엄마를 연결해주고 있어. 이 설명에 도윤이의 얼굴이 안심한 표정으로 밝아졌다. 이제 잠자리 준비를 할까? 은혜가 제안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차례로 화장실로 가서 이를 닦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평소라면 전쟁터가 되었을 일상적인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소라가 은혜에게 물었다. 노래 불러주실래요? 엄마가 항상 불러주셨던 노래요. 태원이 다시 긴장했다. 그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다. 미안해. 그 노래를 정확히 모르겠구나. 은혜가 대답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민기가 알려주었다. 은혜는 안도했다. 아, 그 노래라면 알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한 명씩 아이들의 목소리가 은혜의 노래에 합류했다. 태원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지켜보았다. 아빠도 같이 불러요. 도윤이가 요청했다. 태원은 망설였다. 아빠는 노래를 잘 못해. 엄마는 항상 아빠 목소리가 멋지다고 하셨어요. 소라가 말했다. 이 말에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의 합창에 참여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약간 떨렸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미소를 지었다. 밤 11시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기는 자신의 침대에, 쌍둥이는 각자의 침대에, 그리고 도윤이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잠들 때까지 있어 주실 거예요? 민기가 은혜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은혜가 대답했다. 아빠도 함께. 수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아빠는 항상 같이 안 계셨는데. 태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약속했다. 오늘 밤은 함께 있을게. 은혜는 도윤이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도윤이는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도윤아, 은혜가 속삭였다. 눈을 감고 엄마에게 별을 통해 모든 사랑을 보내는 걸 상상해 보자. 도윤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느낄 수 있을까요? 태원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사랑은 별빛보다 더 빨리 전달된단다. 민기는 이미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쌍둥이들도 각자 침대에서 편안히 자세를 잡았다. 소라는 이미 눈을 감았고 수아는 아직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아야, 은혜가 부드럽게 불렀다. 이제 자야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좋은 꿈을 꿀 것 같아요. 은혜는 가가이의 침대를 차례로 돌아다니며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작은 키스를 했다. 태원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따뜻한 방식을 배우고 있었다. 한 명씩 아이들의 호흡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밤 11시 40분, 마지막으로 수아의 눈꺼풀이 완전히 감겼다. 방은 이제 고요했다. 네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태원은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완전한 불신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그는 속삭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이들의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태원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안도, 놀라움, 그리고 살짝 부끄러움까지.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47명의 보모가 실패한 일을 당신은 단 하루 만에 해냈어요. 은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진실과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주고 말았네요. 당신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은혜가 위로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태원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윤정은 항상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옳았네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 씨는 언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치료가 잘 된다면 6개월 후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지난 1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복도 끝의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원은 시계를 보더니 은혜에게 말했다. 축하해요, 김씨. 내기에 이겼네요. 200만 원은 내일 바로 계좌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돈이면 어머니의 모든 치료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밤 이 아이들과 나눈 시간이 떠올랐다. 사실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아요. 태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내기금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정식 보모 자리와 적절한 급여만 주시면 돼요. 태원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왜요? 200만 원이에요. 은혜는 아이들의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가 복도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아이들에게는
돈에 동기부여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태원은 말없이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애와 존경,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왜 돈을 거절하는 거죠? 태원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은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제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태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실, 나는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예상하셨다고요? 은혜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제가 동일한 내기를 다른 모든 보모들에게도 제안했거든요. 태원이 설명했다. 그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은혜의 눈이 커졌다. 시험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향했다. 은혜는 그를 따라갔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저는 그저 돈만 바라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싶었어요. 태원이 말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또 다른 이별을 경험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다. 어느 누구도 200만 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첫 번째예요. 은혜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이해되었다. 그것은 잔인한 시험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태원이 속삭였다. 저는 그들이 또 다른 버림을 경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떠날 사람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죠. 은혜는 이 고통받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저도 제 어머니를 위해 그 돈이 필요해요. 은혜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이 필요해요. 태원의 눈이 진지해졌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으로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저를 도와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부탁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혼자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당신은 이미 좋은 아버지예요, 박 사장님. 단지 길을 잃으셨을 뿐이죠. 아이들을 신뢰하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만 하면 돼요. 태원의 눈에 감사의 표정이 스쳤다. 당신처럼요? 네. 은혜가 미소 지었다. 함께 배우면 돼요.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다시 한번 울렸다. 집은 고요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집안에는 마침내 안정감이 찾아온 듯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태원이 말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이 일자리가 필요했는지요? 돈 때문이 아니라면.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개인적인 일을 쉽게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원이 그녀에게 솔직했던 것처럼 그녀도 정직해야 한다고 느꼈다. 제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털어놓았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건강보험이 모든 약값을 커버하지는 못해요. 저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태원의 눈에 동정의 빛이 스쳤다. 그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암인가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방암이요. 다행히 예후는 좋은 편이에요. 치료만 계속할 수 있다면요. 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기색이 보였다. 김씨,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혜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보모, 지원자들의 배경을 조사했거든요. 태원이 설명했다. 당신의 어머니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을 이해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취한 것이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이용해 저를 조종할지 아니면 진정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보고 싶었어요. 그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조사가 치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태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문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로 본 첫 번째 사람.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동의하시나요?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보모가 되어주고 저는 당신 어머니의 모든 치료비와 함께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은혜는 그의 손을 잡았다. 동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게스트룸에서 눈을 떴다. 잠시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햇살이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혜는 아이들이 이미 깨어 난동을 부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복도로 나가 아이들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네 아이 모두 아직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깜짝 놀란 은혜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태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김씨. 그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직도 자고 있네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을 때도 조용했어요.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했죠. 그는 커피를 따라주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마법사인가요, 김씨? 은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태원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다. 어젯밤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관해서도요. 은혜는 커피잔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태원이 결심한 듯 말했다. 최고의 민간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도울게요. 우리 집 주치의가 삼성 서울병원에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태원이 계속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 좋은 월급과 함께 별도의 숙소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은혜가 물었다.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시면 어떨까요?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생기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너무 감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쿵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깨어난 것 같았다. 김씨, 태원이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로 어제 밤일이 기적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세요? 오늘 밤도 그들이 잠들 수 있을까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확신해요. 이제 아이들은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이해였어요. 그리고 사랑, 엄마, 은혜의 선생님, 민기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태원과 은혜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기가 태원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오랜만이었다. 민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저 꿈을 꿨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엄마랑 같이 별을 보는 꿈이었어요. 소라와 수아도 뒤따라 들어왔다. 저도요. 둘이 동시에 외쳤다. 마지막으로 도윤이가 곰 인형을 안고 들어왔다. 그는 졸린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았다. 곰돌이가 엄마 냄새나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원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회사에 좀 늦게 가기로 했어. 함께 아침 식사할까? 아이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소라가 물었다. 진짜요? 팬케이크 해줄 거예요? 물론이지. 태원이 대답했다. 은혜 선생님이 도와주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트 모양으로 만들까요? 도윤이가 작은 손뼉을 쳤다. 하트. 한순간 은혜는 이 가족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팬케이크로 가득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태원은 은혜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윤정이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화상 통화를 해요. 한국 시간으로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아직이요. 태원이 대답했다.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은 많이 달라 보여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고 많이 야위었어요. 은혜는 잠시 생각했다.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아프지만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외모가 아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태원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윤정에게도 말해야 해요. 아이들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태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녀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들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은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알게 되면 불안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아이들에게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말해보세요. 은혜가 제안했다.
엄마와 화상 통화를 할 거라고요.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요. 태원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거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모았다. 얘들아,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엄마와 화상 통화를 할 거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정말요? 소라가 불신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이야. 태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엄마는 치료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어. 머리카락이 없고 조금 마르셨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엄마야, 알겠지?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기가 물었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도 많이 컸는데. 태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아이들은 엄마와의 통화를 위해 준비했다. 소라와 수아는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민기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도윤이는 자신의 장난감들 중 가장 아끼는 것들을 골랐다. 태원도 비디오와 사진을 정리했다. 그는 은혜가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은혜는 아이들을 모아 특별한 준비를 제안했다.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다. 그들은 아파트 곳곳에서 짧은 영상을 찍었다. 식탁에서 함께 웃는 모습, 거실에서 놀이하는 장면, 심지어 태원이 도윤이를 어깨에 태우고 노는 모습도 담았다. 은혜는 이 가족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놀라웠다. 태원은 더 이상 엄격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이들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아버지였다.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태원은 점점 더 긴장했다. 그는 은혜에게 속삭였다. 윤정에게 어떻게 당신을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가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계는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이 씻고 가장 예쁜 옷을 입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실까요? 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당연하지. 은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엄마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저녁 8시 태원의 노트북이 거실 대형 TV에 연결되었다.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은혜는 그들 뒤에 서 있었다. 태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은혜가 그에게 속삭였다. 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초간의 연결음 후 화면이 밝아졌다. 윤정의 모습이 나타났다. 은혜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많이 달라 보였다. 머리카락이 없었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보, 윤정이 태원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일제히 외쳤다. 야마! 윤정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다. 그녀는 화면을 통해 네 아이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아, 아이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원 씨, 태원이 재빨리 설명했다. 윤정아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어. 네가 아파서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 윤정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놀람, 걱정, 그리고 마침내 깊은 안도감. 우리 아가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민기가 먼저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거.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윤정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소라수와 너희도 많이 컸구나. 그녀가 말했다. 우리 공주님들. 쌍둥이는 기쁨에 찬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카메라 앞으로 들어 올렸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아름답구나. 윤정이 감탄했다. 도윤이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만지려 했다. 이 엄마 아파요? 윤정은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도윤아, 엄마가 조금 아파.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 언제 돌아와요? 도윤이가 물었다. 윤정은 태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담겨 있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도윤아.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지내주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1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만든 그림, 편지, 심지어 태원과 은혜가 도와준 짧은 비디오까지. 윤정은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아이들이 다른 것을 가지러 방을 나갔을 때 그녀는 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김은혜 씨인가요? 태원 씨가 메시지로 말해줬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정 씨. 윤정의 눈에 깊은 감사의 표정이 스쳤다. 제 가족을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단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가족은 이미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만 소통하는 방법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왔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윤정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교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화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이해와 함께하는 슬픔이었다. 다음 주에 또 통화할 수 있어요? 민기가 물었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제 매주 일요일에 통화하자. 그리고 너희들의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도 들려줘. 사랑해요. 엄마, 내 아이가 거의 동시에 말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윤정이 대답했다. 별을 보면서 너희를 생각할게. 아이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혜가 그들에게 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윤정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어리도요. 소라가 외쳤다. 우리 모두 별을 골랐어요. 통화가 끝난 후 태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안도감, 희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은혜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은혜는 아이들이 놀랍도록 차분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비록 어머니가 아프고 멀리 있지만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 준비한 것들을 정리하는 동안 윤정은 은혜에게 따로 몇 마디를 더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태원은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향했고 은혜는 그를 따라갔다. 윤정의 얼굴은 화면을 통해서도 피로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랐어요. 태원은 아마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박태원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단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죠.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김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게 무슨 일이 있든 아이들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해요. 은혜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정 씨, 약속해 주세요. 윤정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요.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태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약속해요. 윤정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나고 은혜와 태원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잘 시간이네요. 은혜가 말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소라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랑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은혜가 대답했다. 엄마도 너희가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셨어. 그래야 돌아오셨을 때 너희가 얼마나 컸는지 보실 수 있잖아. 아이들은 순순히 화장실로 향했다. 이를 닫고 세수하는 일상적인 준비가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의식으로 변해 있었다. 저녁 10시 모든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은혜와 태원은 각 방을 돌며 작별 인사를 했다. 민기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불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은혜 선생님, 엄마가 정말 나아질까요? 은혜는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엄마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는 강해질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쌍둥이 방에서는 소라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수아는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별이 보여요. 수아가 속삭였다. 엄마도 지금 보고 있을까요? 틀림없이 태원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아싸리 솜디셋 비와스케키우. 엄마는 매일 밤 너희의 별을 찾아보실 거야. 마지막으로 도윤이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입계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은혜와 태원은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잠시만요. 새 채널에 구독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좋아해 주신다면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태원이 속삭였다. 이제 정말 규칙적으로 자기 시작할까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안정감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알게 되었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거죠. 태원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김은혜 씨. 그날 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들의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별은 밤하늘에서 계속 반짝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강남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모했다. 은혜는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의 어머니 정숙 여사도 함께 살게 되었다. 암 치료를 받던 정숙 여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숙 여사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특히 도윤이는 자신의 손을 정숙 여사의 손에 넣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정숙 여사는 도윤이에게 전통 동화를 들려주었고 소라와 수에게는 한국 자수를 가르쳤다. 민기는 할머니의 약봉지를 정리해주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태원은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는 집에 있을 수 있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매주 일요일 가족은 윤정과 화상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짧고 감정적이었던 통화가 점점 길어졌다. 윤정은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10개월 후 은혜는 아동심리학 과정에 등록했다. 그녀는 주 5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말에는 공부를 했다. 태원은 그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태원이 말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윤정의 암은 완전히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 의사들은 그녀가 3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 소식에 기뻐서 날뛰었다.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컸는지 놀라실 거예요. 민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자는지도요. 소라가 대어붙였다. 윤정이 돌아오기 전날 밤 은혜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환영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파트를 꽃과 풍선으로 장식했고 윤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정말 떨려요. 태원이 은혜에게 고백했다. 예, 마치 처음 만날 때처럼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윤정 씨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거예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가족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민기는 손수 그린 환영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쌍둥이는 꽃다발을, 도윤이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윤정이 게이트를 통해 나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짧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녀는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우리 아가들! 그녀가 외치며 팔을 벌렸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갔다. 윤정은 무릎을 꿇고 내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다. 태원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가족의 포옹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은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머니 정숙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정숙 여사가 말했다. 2년 후 윤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자랐고 그녀는 다시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안정되고 행복했으며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다.
은혜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아동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계획하고 있었다. 태원과 윤정은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200만 원의 내기는 결국 태원이 한 가장 값진 투자가 되었다. 돈이 아닌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빛나는 별들 아래 한 치유된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다. 어느 저녁 은혜가 퇴근 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하고 있을 때 윤정이 그녀를 불렀다. 은혜 씨. 윤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당신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돼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윤정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 어떤 감사의 말로도 부족해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오래전에 고른 바로 그 별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별을 통해 멀리 있는 엄마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는 습관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 가족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